안녕하세요. 피셔 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본업상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 상담 과정에서 상당히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뭐 제 고객님이기도 하시고 제 영상도 당연히 시청하시는데 조만간에 테이퍼링이 올 것 같다 요 영상을 보고 주식을 100% 현금화해 두셨다는 겁니다. 다행히 워낙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상태라서 수익 실현을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이시긴 했는데 주식형 자산을 100% 현금화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 예측은 확률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가장 크게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향후 1, 2년 내에는 기준금리 인상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두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발생하는 주식시장의 조정, 테이퍼 텐트럼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의 조정은 과거 몇 달간 이렇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조정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주 여러 번 반복을 해드렸어요. 지금은 코로나 침체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죠. 그러면 주식시장도 경기 회복 사이클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조만간 하락이 올 거라는 아주 강한 확신, 뭐 100%의 확신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현금화 100%를 하겠지만 사실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 장담을 할 수 없다면은 리스크만큼만 이렇게 현금화를 하는 거지 100% 현금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띄엄띄엄 보시다 보니까 확실히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뭐 한 30%, 20% 정도만 현금을 하고 테이퍼링에 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또 사실 4월 달에 현금화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 현금화를 하는 건 조금 좀 느릴 수도 있다. 이 말씀도 한번 드렸죠. 그러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테이퍼링이 있었을 때마다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며 그래서 내가 뭐 100% 현금화를 해둔 건데 왜 뭐 100% 현금화를 해두지 말란 얘기냐? 답은 학습 효과가 생길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테이퍼 텐트럼부터 해서 금리 인상 이슈 때마다 이제 주식시장이 눌렸을 때 호되게 당해보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죠. 이분들은 미리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조정은 조금씩 시기가 앞당겨질 겁니다. 일단 타이밍의 문제가 이렇고요. 두 번째, 그냥 한 몇 달 견디니까 다시 주식시장 오르는구나. 이걸 또 여러 차례 경험해본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테이퍼링 이슈가 나와도 그냥 무대응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응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거 반복된 사건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과거와 다른 역사를 또 앞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학습 효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전 영상들을 또 못 보셨거나 아니면 경제 초보자분이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을 드리면 대체 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뜬금없이 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확실하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결론까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이고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친 이 부분은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했던 시점입니다. 이제 국채 매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보면 2000년대 이전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귀찮아서가 아니라 2000년대 이전에는 1980년대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단박에 막 20%로 올리고 막 이런 일도 있고요. 1990년도에도 역시나 막 기준금리를 막 5%로 올리고 6% 올리고 막 한 1년 만에 다이나믹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소통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는 막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을 막 한 방에 폭락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 연준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국채 매입을 조금씩 중단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몇 년 안에 금리 인상할 거야. 니들 대비해.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거든요. 이렇게 미 연준이 시장과 소통한 지가 2000년대 이후부터 소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차트만을 봐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IT 버블 붕괴가 있었죠. 그 이후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던 시점에 2001년도 9월 11일에 뭐가 터졌죠? 바로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연준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또 국채 매입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미 정부 또한 역시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공급을 했죠. 그 결과 2004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당시 연준 의장은 그린스펀이었거든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림은 지난 2004년 2월에 매경 이코노미 뉴스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2004년 1월 28일 미 연준은 초저금리 정책 기조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초저금리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었는데 요 상당기간이라는 거를 딱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2004년에는 이게 바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었거든요. 그 결과로 뉴스에서 보시면 다우산업지수 등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섰고 한국 역시 주가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런 2004년 2월 6일에 뉴스 기사가 있죠. 근데 문제는 2004년에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시기를 너무나 늦게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일시적이다 계속 이러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2004년 8월 12일에 지금 뉴스 기사, 문화일보의 뉴스처럼 미 연준은 인플레 잡기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보시면 2004년에 1% 기준금리였는데 쉬지 않고 올렸어요. 그래서 2006년에 5.25%, 그러니까 4.25%를 한 1년 반 만에 올려버리게 됩니다. 뭐 회의할 때마다 계속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칫 미 연준이 기준금리 시점을 잘못 잡으면 지난 2004년처럼 이렇게 금리를 너무 급등시켜가지고 뭐 자산 가격 폭락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해야 된다 이건데요. 그러면은 여담이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2004년도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주식이 가장 좋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이 가장 좋았을까요? 아니면 원자재가 좋았을까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요, 주식입니다. 2004년 당시 글로벌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그리고 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융위기까지 급상승을 했고요. 그럼 다음으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실물자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 과연 2004년에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뉴스 기사를 보시면 2003년 11월 한국경제 뉴스 기사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2003년 10월 29일 요 대책 이후부터 하락세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20년 전이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꽤 대단한 금액이었죠. 여기에 앞서 살펴본 대로 2004년부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글로벌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림은 우리나라 한국 기준금리죠.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2003년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 흐름과 약간 역행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양을 하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자, 그럼 계속 침체를 보이던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언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2006년부터입니다. 이제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서울에 깡통 아파트도 생겼다. 뭐 이런 뉴스 기사예요. 하지만 그때를 저점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원자재 가격은 일시적으로 테이퍼링 이슈 때 좀 눌렸다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죠.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은 사실상 뭐 원자재보다는 주식이 더 좋아요. 왜냐면 2010년부터 2020년 요 인플레이션 구간에 어땠나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주식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부동산과 원자재는 조금 역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시 테이퍼링으로 넘어와서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글로벌 경기가 급속히 침체가 됐죠. 그리고 이제 돈풀기가 시작됐고 경기 반등이 이제 시작됐는데 2004년 이제 중순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고요. 그 전인 2004년 2월에 미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아까 뉴스에서 보여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테이퍼링 이슈 때는 주시장이 하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자, 다음으로 이제 2010년부터 2020년 요 사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어떻게 됐냐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스피드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 연준은 QE1 (Quantitative Easing) 1단계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어버리는 이런 경기 부양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자 2010년에 2차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QE2를 시작하는데 이건 언제 종료가 됐냐? 2011년 중순에 2차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됐습니다.
역시나 실물 경제는 회복을 못했는데 종료를 한 이유는 뭐 돈을 다 쓴 것도 있지만 그때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죠. 퀀티티브 에이징 2의 성과는 미 디플레는 어느 정도 좀 막았는데 세계 인플레이션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는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처럼 미 연준은 앞으로 2년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기준금리를 뭐 제로로 유지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뉴스는 당연히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기준금리를 또 2년이나 연장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예상과 달리 2011년을 정점으로 그림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일단은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돈풀기로 인해서 기업들의 재고 축적이 있었고요. 또 뭐 운송 지연, 생산 지연이 약간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가수요가 사라졌고 그래서 2011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축소되고 그 이후부터 막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앞서서 2000년대부터 2010년 사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어떤 게 해지하면 좋았는지 그 주식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럼 2010년부터 2020년 요 사이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자 뭐가 가장 좋은 해지 수단이었을까요? 역시나 답은 주식입니다. 자, 주식은 2009년 저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뭐 제가 차트 안 보여드려도 충분히 여러분 아실 거고 원자재는 인플레가 극에 달한 2011년에 급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미 연준이 이제 2차 왕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자 뭐 테이퍼링 언급 같은 이런 언급을 시작한 이후에 하락을 했고요. 역시나 또 재정절벽 이슈부터 해서 유럽 이슈가 있었죠. 뭐 재정절벽 이슈라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돈을 더 찍어내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또 재정절벽 이슈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원자재로 인플레에 대한 해지가 안 됐다 보시면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사실상 2012년부터 2015년 이때까지 부동산 시장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지난 20년 이상을 돌아봤을 때 역시나 주식이고 그 다음에 원자재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번 다 경기회복 초기에 반짝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났죠. 그럼 다시 2013년으로 돌아와서 양적 완화를 3번을 했죠. QE3 이때 뭐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는 걸 했는데 또 돈풀기도 같이 했죠. 결국에 2013년 6월에 이렇게 QE3까지의 무제한 양적 완화 3단계까지 모두 종료를 합니다. 이때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뉴스 기사처럼 2013년 6월 20일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뭐 폭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도 테이퍼링 이슈를 찾아보면 역시나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때 뭐 다 아는 사실이긴 해도 어쨌든 주식시장은 한번 조정을 받았다는 거. 이제 20년간 미연준의 테이퍼링을 발표했던 역사,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역사, 그리고 그때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또 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은 어떠했고 주식, 원자재, 부동산 등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어떤 것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었는지 움직임은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답이 바로 나올 텐데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와 과도한 돈풀기 그 결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걸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사실상 경제가 계속 화랑을 보이고 버블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럼 또 돈을 풀고 이랬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때는 항상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는데 뭐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반복된 역사 속에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난 20년 동안에는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일정 이상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나타나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 거고 역사가 반복되면은 테이퍼링 이슈로 한 10에서 15% 정도 지수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종목은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안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 이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테이퍼링 이슈에 우리가 왜 주식을 가지고 일부를 뭐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든 아니면 채권을 매수하든 하면서 저점 매수의 시기를 잡는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죠? 왜 그러면 테이퍼링 이슈가 뭐 조만간 나올 거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시작할 근거가 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와 핵심 물가지수라는 건데
이걸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중고차 가격, 그리고 항공 운임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이전 달보다 또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이때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테이퍼링을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렇다면 뭐 보수적인 분들이시라면 전체 주식 100 중에서 뭐 한 20%, 뭐 30% 이렇게 현금화 또는 뭐 단기 채권을 매입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그 돈을 투자를 하면 되고요. 물론 뭐 100% 했다가 조정 안 오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만 이 리스크만큼만 살짝 현금화를 해놓고 혹시나 학습 효과로 아무런 일이 안 터지면은 나머지 70%, 뭐 80%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큰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뭐 사실 현금화를 일정 부분 하셔도 되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유지해도 됩니다. 사실 뭐 조정이 오더라도 최대 몇 달간만 참으면 되는 거죠. 안 오면은 그냥 주식 100% 갖고 있던 게 잘한 거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현금화를 해서 조정이 왔을 때 귀신같이 내가 저점을 잡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사실은 위험하죠.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셨으니까 조금 더 무모할 수도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결론은 각자 성향에 맞게 주식과 현금 또는 채권 비율을 앞으로 다가올 테이퍼링 이슈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각자 성향에 맞게 대응하자. 이게 답입니다. 너무 가치주를 투자해야 되나 성장주를 투자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또 영상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